제0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17일 금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오셨습니다. 광화문에서 11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듣기 좋게 말해서 돌려보냈는데요. 글쎄요, 정치인의 약속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약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의 이번 단식투쟁, 주류 언론의 무관심은 여전했지만 시민의 호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개편안, 개판안, 뭘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정부의 지방재정 흔들기, 이 음모의 실체도 낱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재명 시장 단식투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것이냐, 여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트위터에서 미리 물어봤습니다. 11%는 이재명 시장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비율의 선택지였습니다. 12%는 성남시장 3선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32%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45%는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같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젯밤 9시 55분까지 2470명이 의견을 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7명에 대한 일괄복당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말입니다. 친박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당정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뚜껑이 열렸다, 이런 소문이 무성한데요. 김태규 한겨레 기자가 잠시 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상세히 이 상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영남권 신공항 입지가 발표됩니다. 부산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간의 힘겨루기,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이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야 할 이유를 신문 광고에 내니까 부산시는 대변인을 통해서 폭거적 발상이다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를 지낸 브랜드 호텔의 관계자가 국민의당 측에서 공보물 제작 인쇄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인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호떡집에 불이 난 상황, 즉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국민의당은 논란 차단에만 주력했습니다.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수민 의원의 아버지는 TV조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9살짜리가 어떻게 마녀가 됩니까? 백설공주입니다, 아직.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서울 메트로 출신 직원, 즉 네피아를 전면 퇴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위탁 수탁 계약서상 서울 메트로에서 일했던 사람에 대한 특혜 조항이 있는데 이걸 모두 삭제하기로 했고, 향후 체결되는 민간 위탁 계약 중에서 서울 메트로 출신의 특혜를 보장하는 조건부 계약, 이것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언급 들어보시죠. 안전 업무를 전면 직영 운영하겠습니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고
적정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으로 유사시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리얼미터 주중 여론조사 결과 리베이트 파동에 휩싸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추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11%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내린 22.4%를 기록했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문재인 1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52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변호인단 전원이 법원에 일제히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제 이무재 고문이 이혼 소송 입장과 결혼 생활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놓은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린 데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누군가 3번 부탁한다면 웬만하면 들어주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롯데 계열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롯데건설이 지은 제2롯데월드의 비리 의혹을 짚어냈습니다. 롯데물산 측이 예비역 공군 중장에게 10억 원대의 돈을 건넨 부분 때문입니다.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의 시행사입니다. 제2롯데월드는 신격호 롯데총괄 회장의 수건 사업이었지요. 2010년 11월 123층 높이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올해 말 준공을 앞뒀습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공군의 반발을 샀고 군이 입장을 바꾸면서 내건 조건은 롯데 측이 활주로의 각도 변경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공군 장성은 이마저도 안 된다라면서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MB 정부 들어서 롯데의 수고는 전혀 무리 없이 해결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한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공군이 완강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군사작전 이외의 요인에 의한 외부 압력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타협안으로 다른 해결책을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외적 요인, 즉 다른 기업체 이해관계라든가 행정기구의 다른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을 극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압력이 들어왔어요, 공군에? 어떤 식으로? 그 외부적 압력, 정치적 압력이란 것이? 1950년대 말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앞으로 미국 사회는 군산 복합체라는 엄청난 압력 단체에 의해서 어두워질 그 그림자가 되어올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인과 학자와 군인들을 다 엮어서 정치적 분위기로 위협을 조성을 하고 군인들에게 전투 수단의 요구를 강하게 하게 만들고 학자들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을 하게 하고 하는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제2롯데월드를 허가케 하는 그 상황에도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시절 분위기나 그 시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논리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공군 측이 공군 예비역 장교들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옵니다. 떠올려 보시면 좀 짐작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전개할 때 컨설팅 업체들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되죠. 고용을 하게 되는데 컨설팅 업체는 기획을 도와줄 부서라든가 회사라든가 섭외를 담당한다든가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이런 회사들을 계약을 할 때 그 회사들이 컨설팅 회사들이 예비역 장교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거기에 개인적 자격으로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던 차에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그 당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롯데월드 허가에 반대하다가 임기를 8개월 두고 경질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 일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꼭 롯데월드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배경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 사실도 어쨌든 이제 경질된 거는 팩트인데 이게 일선 공군들한테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가 해서요. 영향은 많죠. 그런 사건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공군에서 F-16이냐 F-18이냐 하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도 의문의 참모총장 경질 사건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제 예비역 장교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으로 포진돼서 그런 작업들,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한 후에 그리고 공구참모총장도 경질이 되고 이런 후에 공군의 분위기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명 항복 구조에서 말단 집행기구에 해당하는 공군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문제죠. 내부적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내부에서는 이건 아닌데, 이거 안전상 문제가 있는데, 작전 수행상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부글부글 한 거예요? 하면서도 말은 못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 경질됐던 참모총장이
자기가 국회 청문회 같은 데 직접 나가지 않고 작전参谋부장을 대신 내보낸다든가 예하 비행단장을 뭐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그것을 답변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공군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직접 나서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서 공천 자체에 대해서는 절차 면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또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나 청취자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마 생각이 바른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급기야 천정배 공동대표가 이상돈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도 했는데요. 문제의 이상돈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브랜드&컴퍼니 그 대표의 기자회견 보셨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브랜드 오타라고 하청 검색 간의 거래 방식이 업체 관행이라는 얘기, 이게 그 관행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거기서 그 회사 입장에서 의하고 일을 하다가 계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계약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은 특히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은 통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은 자반의 자금 흐름이 분명히 잡히는 것이죠. 네. 자금 흐름이 분명히 잡힌다. 네, 자금이 근데요. 그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냥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고발 내용 보면은 국민의당 쪽 또 인사 중에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선관위 고발했다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관계자가 체크카드를 받아서 쓰고 다녔다고 얘기 나왔죠, 언론서. 예. 그 얘기가 선관위 고발장에 들어있습니까?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데 뭐냐면은 체크카드는 쓴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대로, 회사에, 그들은 별개 부재에 남아있죠. 그럼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고발장을 역시 보질 못하셨어요? 네, 그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신 거다. 언론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를 했고 기사를 썼고 예. 더 나아가서 캐시카드를 국민의당 관계자가 썼다 그랬어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캐시카드는 그대로 있고 쓴 적이 없고 6천만 원도 별개 부자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조사하실 때 그 핵심이 돈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그거는 언론 보도, 그거 역시도 근데 언론 보도에 입각해서 가장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하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관위 고발 내용은 없지만 그것에 대한 보도를 보고서 그런 집중적인 의심을 되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은 지금 자금 흐름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을 갖다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호텔에 들어온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 호텔이 이꼬르 국민의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보셨죠? 검찰에서. 그렇게 법리 해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내 조사 결과가 검찰의 수사 내용하고 좀 다를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역풍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저는 그러나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강제 수사권이 그 부분 논의를 하고. 예. 요번에 문제가 된 세계,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브랜드 호텔 또 두 개 회사 간에 이른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그 자금의 흐름은 저는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이른바 검찰이나 송관회처럼 국민의당에 받았다고 보느냐 것인데 저는 그렇게 찾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특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천도하자 이런 주장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청와대, 국회 모두 세종시로 가자는 것입니다. 다음 대선 충청권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본 것일까요? 지금이야 남경필 지사의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과 영향력이 제한돼 있어 그렇지만 본격 화두가 됐을 때에는 참여정부 때만큼의 반발과 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만 인구가 1,700만이 됩니다. 예. 수도권 전체가 한 3천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 국토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전세비, 교육비, 또 출퇴근 전쟁 이 문제를 계속 더 심각해질 텐데 이 상태로 놔두고 갈 거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수도권이 이제 3천만 시대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비대화되니까 이를 좀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수도 이전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하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게 되면은 이 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헌해야 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제 못했습니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개헌은 무조건 아무도 못 바꾸는 게 아니고요. 개헌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헌법을 여러 차례 바꿨고요. 이제 헌법을 바꿀 때가 됐는데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실제 삶과 연계돼 있는 이러한 조항을 이번에 바꾸는 개헌, 이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수도 이전을 이렇게 공론화하게 되면은 예전에도 그 세종시 이전 때도 그랬지만은 이 국민 여론이 가뜩이나 좀 갈라졌는데 또 갈라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행복한가? 예. 지금 미래가 아주 낙관적인가? 라고 봐서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더욱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다. 또 미래가 굉장히 비관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수도 문제, 이전 문제는 그때는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상당 부처가 옮겨갔습니다. 예. 근데 국회하고 청와대는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면서 생기는 비효율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비효율을 없애자는 공론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이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서울에는 지금 정치와 경제 권력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예. 너무 비대화져 있어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이런 정경유착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공관적인 구조를 바꾸면서 이 권력을 이렇게 서로 막 엉켜서 진행되지 않도록 권력 구조, 권력의 분산도 이번에 한꺼번에 논의를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50년을 가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준비를 지금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면에서도 이 수도 이전, 이와 관련된 개헌 논의는 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미화원 그리고 기능직 같은 파견직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고용을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조합은 적극 환영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 같은 단순 노무뿐 아니라 공공부문 기타 용역 업무에까지 직접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자 국회 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세월에 받은 차별과 서름이 생각나서 복받쳐 오르는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바른 판단을 한 것도 있지만 노동자 여러분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노고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전문 분야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 분야가 아니라 외교통일 분야 상임위원회로 배정된 것에 항의하면서 쟁점화하자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비교섭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걸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수 규칙이 통과되고 그리고 바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번 이 개정할 때 정수가 나와야 배정을 할 터이니까. 아무튼 그런 원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인기상임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고 특정 정파나 특정한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임위가 있는데 그게 모두 다 그걸 매치시킬 방법이 없어요. 아마 알파고한테 시켜도 그건 못 맞출 것 같아요. 그건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회가 공통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혜선 의원님의 경우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교섭단체, 그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그 지도부와 원내대표나 수석들과도 좀 협의를, 이런저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았는데 해결 방안이 없어서 현재는 정의당 지도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추혜선 의원님의 이런 문제가 수용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안이 나오든 해결이 되어서 빨리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만 드린 것 같습니다. 좀 밝고 희망적인 말씀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국회 구성원들 중에는 환경묘화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 고용되신 분들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아직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직접 고용할 방안을 찾아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에서 승자가 되는 것은 후보나 정당인 것 같지만 진짜 승자가 돼야 할 주인공은 바로 투표하신 국민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시대를 열 지도자, 즉 승민 시대를 열 지도자. 승민? 닥치지 못해. 허나 꼴 좋다 이 새끼야. 원내대표 정진석이가 비박계 이해훈, 김세연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려고 할 때 친박 너희들이 미친듯이 흔들어서 둘을 쫓아냈잖니? 정진석이가 또 비박계 김용태를 혁신위원장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도 광란에 짓밟기를 해서 내쫓았고, 그래서 니들 뜻대로 세운 혁신 비대위인데 어떠냐? 그 혁신 비대위한테서 먹은 빅엿이. 야, 적당히 먹어야지 이 새끼야. 엿에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이 치솟아요. 조심해. 당신 목숨이 여벌로 있나? 보조 배터리처럼 보조 목숨이 있냐고. 허나 좋은 말 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말이야. 착하게 살지는 못해도 상식적으로는 살아야지. 배신자를 용서 안 하는 게 상식이라고. 어이 씨발, 야, 유승민이가 사기를 쳤냐 나라를 팔아먹었냐? 배신은 뭔 놈의 배신이야? 야, 청와대 니네 누나한테 밑보이면 다 배신이냐 이 새끼야? 하긴 우리 환희가 발광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지난 총선 직전 4월 8일에 이런 말 했지. 내가 당에 있는 한 복당은 없다, 이렇게 말이야. 천하의 친박 실세 환희가 투명인간이 됐어요. 존재감 제로의 환희가. 닥치지 못해. 방법은 많아. 유승민이가 서류로는 복당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되지.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이가 코수염을 길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유승민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끌고 가서 코수염의 절반 잘라내면서 망신 주면 되니까. 이 새끼, 야, 그건 유승민이 도와주는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비박계 주자가 없어서 쩔쩔매는 판인데 날개를 달아주는 거지 이 새끼야. 숫자로 보나 힘으로 보나 친박이 다수라고. 19대 국회 새누리당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 예나 지금이나 될 사람한테 붙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전통이지. 야, 생각해봐라. 전두환과 그 친구 노태우가 처음에 보스였지. 그들과 철천지 원수였고 나중에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한 민주화 투사인 나의 정치적 아버지 YS 할배가 나중에 보스가 됐어요. YS 할배의 인형을 화형한 창영감이 보스였다가
막 그 청량감으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낙인 박힌 MB 엉아가 보스였고, 뭐 그 MB 엉아를 똥꼬에 낀 똥가루쯤으로 여기는 니네 누나가 나중에 보스가 되지 않았냐? 이런 아이놀이를 누가 알았겠니, 이 새끼야? 죄송한데 아이놀이가 아니라 아이런인데 내 친구는 다 알아들어, 이 새끼야. 닥쳐, 이 새끼야. 그리고 하나, 이 당 이름을 지을 때 뭐 처음부터 새누리당이 아니었어요. 그럼 새옹지마 당이었다고. 새옹지마 당이요? 새옹지마가 무슨 뜻이죠? 뭐 예전에 말이야, 새옹이라는 분이 계셨어. 새옹,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말대가리 여러 개 작살내셨지. 맨손으로 말이야. 그 양반 스타일은 이래. 딱 말 앞에 가면 말이야. 너 말이야? 너 적토마? 나 새옹이야. 그리고 그 긴 말대가리를 딱 잡고 무조건 가라대로 존나게 내리치는 거야. 존나게. 말대가리가 빠개질 때까지. 그 무대뽀 정신. 뭐 그게 필요하다. 이 무대 뭔 개소리야. 뭐 이 새끼야. 그러니까 작작까불난 얘기야, 이 새끼야. 오늘의 비주류가 내일도 비주류일 것 같냐? 또 오늘의 권력이 내일도 권력일 것 같아, 이 새끼야. 근데 새옹지마의 뜻이 그런 거였습니까? 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건 맞죠. 새옹지마의 지는 뭐뭐의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새옹지마의 마는 말, 홀스 이거 아닌가요? 말 맞자로 그동안 알려졌는데 요즘에는 마가 낀다 할 때 마가 맞지 않겠는가, 뭐 이런 학설도 있어. 중국 베이징대 스완자난 교수가 최근 공기학술 세미나에서 논찬 과정 중에 밝힌 말이라고. 황남에서 발견된 고문서에 말맞자가 아니라 뭐 마가 낀다 할 때 마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뭐 그거 진짜야? 뻥이지, 이 새끼야. 그런 게 어딨냐, 이 새끼야. 혹시 그 새옹지마의 마는 마약할 때 마 아닌가? 새옹이 마약을 먹고 말대가리를 존나게 내리친 거 아니냐 이거지. 닥쳐, 이 새끼야. 비대위를 화장실에 비대로 하는 대통령 때문에 정말 더 고생들이 많다고 봐요. 정권 말쯤 되면은 이제 나는 곧 물러나게 되지. 이러면서 찌그러지는 맛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니네들 누나는 어떻게 그런 건 초도 없고 날마다 기력이 충전해가지고. 이님 나오셨어요. 여왕폐하가 퇴임한 후에도 자기가 국회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나는 그것도 공주병이라고 봐요. 영감님 닥치세요. 지금 남의 집 불구경 하시는데 만약 이해찬이 영감님 모르게 복당한다고 쳐봐요.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족같겠지. 씨발 다 엎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해찬이한테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와서 나하고 현피 뜨자. 이렇게 얘기해야 하지 않겠어? 그게 뭡니까? 나이 80 다 된 분이. 이 새끼, 이 씨발 새끼, 이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너 사람들이 그거 다 싫어하지?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새끼야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가 못 될까봐 승무원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나이트에 네가 오면은 물 흐린다고 웨이터 조용 PD가 존나게 싫어하잖아. 그리고 뷔페 음식점 가면은 문 여는 순간부터 사장 낯빛이 흐려지고 말이야.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한 군데 있다. 널 좋아하는데 뷔페 말고 일반 음식점. 이건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처먹고 반찬까지 싹싹 긁어먹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잖아. 맞지, 이 새끼야? 그나저나 곧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활기일치 마시고 벌써부터 기력을 잃으시면은 안 된다고 봐요. 살 날이 더 많으실 테니까. 아니 왜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을 하시죠? 넌 빠져, 이 새끼야. 네 고추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좀.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새끼.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임진왜란이 있던 해부터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가
그 이슬람의 음료인 이걸 금지해달라는 그 사제들의 그 아우성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 이슬람의 음료가 무엇일까? 이게 그 오늘 문제라고 보는데, 그 정답은 사실 그 오늘자 경향신문 30면에 그 여적 코너에 보면은 그 정답이 다 나와 있다고 봐요. 그 클레멘트 교황은 문제의 그 이 음료를 맛봤을 적에, 아니 이렇게 맛 좋은 사탄의 음료를 그 이교도만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 차라리 여기에다가 세례를 베풀어서 정식 기독교 음료로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탄을 우롱하자. 뭐 이렇게 말하더니 그 이 음료에다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이 음료는 무엇일까? 그 맞춰들 봐요. 예, 정답. 네, 환정답 외치셨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예, 알지. 이슬람 먹을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종교적인 의미로만 봐야 하는지 뭐 그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 이슬람에 살던 사람들한테 익숙한 음식인데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이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세계화를 위해서도. 야, 환아, 너 방금 그 말 니네 지역구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할 수 있냐? 당연히 못하지. 낙선운동 벌이면 어떡해? 큰일 나는데. 정답은 할랄. 아닙니다. 할랄 푸드가 이슬람 음식인 것은 맞는데 정답은 아니었고요. 자, 이 할랄은 사실 마실 거리만이 아니라 씹어 먹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야, 사회자, 네가 이해해라. 자, 그리고 내 정답 받아가라고. 자, 지금은 세계인의 음료가 됐지. 맛도 좋고 종류도 많지.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그리고 에스프레소.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요? C1 소주. C1 소주라니요? 내가 착각했어. 정답은 좋은데이. 뭐? C1, 좋은데이. 다 부산 소주인데, 부산 소주만 소주야? 나는 소주를 대구 경북 소주인 참소주,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고, 경남, 울산 소주인 화이트하고 섞어 먹어요. 대구 경북의 참소주, 울산 경남의 화이트, 4개 광역단체 소주를 섞어서 마신다고? 뭐? 당신은 부산 소주만 먹지? 그래, 가덕도 있어. 바다 바라보면서 이 새끼야. 새우깡만 까도 졸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이 새끼야. 일주일 남았군. 쫄리면 돼지라고. 이 새끼. 야, 내가 할 소리다, 이 새끼야. 뭐 그날 밤에 뭐 참소주, 화이트 매출이 팍팍 오르겠구나. 좋겠다, 이 새끼야. 이 그날부터 C1 소주 이름을 바꾸겠군. 답답 소주로. 그리고 좋은 데이는 족같은 데이로.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 몫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이 쓴, 그리고 김용민이 사인한 은하계 최초 잡놈평전, 김어준 평전 하루 2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하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김어준은 그의 이력서에 나와 있는 프로필만 보면 안 됩니다. 그의 제도권적 이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환경과 구조를 따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방임적으로 기른 김어준의 부모님, 그리고 결국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더라, 이걸 일깨워준 배낭여행, 이것이 바로 김어준의 학교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 미국적 천민 자본주의가 통섭된 땅에서, 섞여있는 땅에서 사업가, 이혼자, 언론인, 디지털 문명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온 김어준의 일생, 예, 김어준 평전, 네,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간의 그 정답자분들께 저희가 주말쯤에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여쭤볼 텐데요. 제가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서 한 번에 다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답자는 2분. 먼저 볼트 단련님,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입니다. 총선 다음 날에 학생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달라질 거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기대하며 지냈는데 하루하루 갑갑한 뉴스에 절로 가슴을 두드리게 되는 절망하는 요즘입니다. 네, 의회 권력만 바꾸면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을 바꿔야죠. 네. 그 답답함은 대선 이후로 미루시면 어떨까요? 예. 학생들이 워낙 바빠서 정치 사회 이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일단 시사 이야기를 해주면은 눈이 반짝반짝이면서 관심을 갖고 비판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을 반응합니다. 학생들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내가 깨어 있어서 좋은 자극과 바른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너무 심하게 하시면 종북교사가 되니까 조심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수학 강사 선생님인 볼트 달려님 정답 맞히셨습니다. 그리고 더 브레인님 아주 성실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한 편의 칼럼을 올려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브레인님 또 다른 정답자입니다. 일본에서 6년째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전기, 가스 판매 민간 개방과 관련해서, 즉 민영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서 한 글자 적습니다. 포인트는 그간 우리 정부가 의뢰 그랬듯 어떠한 정책을 주변 국가에서 혹은 선진국에서 한다니까 졸속으로 따라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전력 자유화라는 타이틀로 민간 기업의 전기 판매가 올해 4월에 시행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가스 부문의 소매도 전격적으로 개방됩니다. 일본 정부 측은 이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고 2020년 이후에 전기 소매 외에도 발전, 송배전도 모두 분리해서 민간에다가 완전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정지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점차 바꿔간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의 급물살을 타게 된 결과입니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재는 100여 개 이상의 회사가 전기를 제공하고 있고 300여 곳의 회사가 제공을 위한 등록을 해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기 소매의 민간 개방의 목적으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와 요금제의 다양화, 그리고 각종 혜택 제공에 핀트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요금제와 혜택의 근거로 하필이면 일본 소프트뱅크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뭘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뱅크 전기는 매달 6,500엔, 약 7만 원 이상의 전기 요금을 내는 가정에 한 달에 고작 5% 이하밖에 싸지 않은 전력 단가와 통신 요금 등의 결합 상품을 통한 추가 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합 상품 할인에는 계약이 들어갑니다. 계약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갱신되는 2년 계약을 맺어야 하고 23에서 24개월째 해약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요금제에 따라서 해약 시 위약금이 3,000엔 또는 5,000엔이 부과됩니다. 2년 동안 총 4,800엔 정도 할인해 주는데 위약금이 거기에 맞먹는 셈입니다.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가 결합 상품을 통해 많은 전기가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소프트뱅크 전기의 경우 300kW 시간당 이 정도를 쓰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정액제 혼합 요금제 상품이 메인입니다. 즉 그달에 100kW 그러니까 시간당 이 정도 전기를 쓰든 그 이상을 쓰든 꼬박꼬박 요금 7,000엔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이죠. 애초에 전기요금의 단가 할인 폭이 5% 이하로 크지 않고 심지어 2년 노예와 같이 계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와 같이 매달 2,000엔 정도밖에 전기를 쓰지 않는 1인 가구에게는 애초에 저런 민간 기업의 요금제가 전력 단가를 포함해서 오히려 더 비쌉니다. 기업이 1인 가구에게 전기를 파는 것이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전기 소매 판매에 참여한 100여 개 회사 그 어느 곳도 소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다가 혜택을 주는 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곧 사업이 망하겠군요. 예. 이완배 기자가 설명한 것보다 더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말이죠. 나머지 내용은 더 브레인 님이
6월 16일 1시 58분쯤 올린 게시판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박 퀴즈 마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탈당한 사람들 다시 다 받았군요. 새누리당이. 예,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의 그 어떤 혁신의 전제 조건으로 그 탈당자들 복당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 새누리당이 어제 비대위 회의를 열어서 어제 오전에 탈당자 7명에 대한 일괄 복당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 4명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복당을. 유승민, 윤상현, 안상수, 강길부 의원 이 4명이 복당을 신청한 이 4명 이제 바로 복당이 됐고요. 예. 나머지 3명 주호영, 장재원, 이철규 의원은 나중에 복당 신청을 하면 그때 언제라도 받아들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대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비대위원들이 어제 오전에 1시간 30분 동안 이 사안을 논의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사안을, 이 복당 문제를 지금 비대위에서 결정할 거냐, 아니면 다음 지도부, 전당대회로 선출되는 다음 지도부에 넘길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는 선별 복당이냐, 아니면 일괄 복당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예. 일단은 그것 이제 선별이냐 복당이냐는 일괄이냐는 결국 유승민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 부분도 토론을 했고 결국은
이날 빨리 매듭 짓고 혁신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 의견이 이제 더 우세했다고 하고요. 경론 끝에 한 비대위원이 이제 표결을 제안해서 그러면 유승민과 윤상현을 포함한 일괄복당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복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붙였는데 6표 이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이 11명인데요. 예. 6표 이상이 찬성, 그러니까 일괄복당에 대한 찬성표가 나와서 더 이상 6표가 넘어가는 표는 더 이상 개표하지 않고 그냥 찢어버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6표를 깠는데 6표가 다 찬성, 일괄복당에 찬성하는 표였다고 하니까 상당수가 거의 절대 다수가 일괄복당에 찬성한 이제 표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 혁신비대위가 실권을 가지지 못하고 특히 이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주적인 주체적인 결정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 예측에 반해서 어찌 보면 이런 이제 결정이 나온 건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 친박계는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친박계는 그 전당대회로 뽑히는 새로운 지도부가 이 복당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박계 쪽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지금 그 반발과 당황이 다 지금 보이고 있고요. 홍문종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당에 환부를 도려내라고 칼자루를 맡겼는데 엉뚱한 데를 도려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친박 중에서 막말 대마왕 김진태 의원은 성명을 내서 유승민 의원은 당을 수렁에 빠뜨린 문제의 원조 진앙지다. 이런 분이 당에 들어오면 오히려 단합하기가 어렵다.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그러면 친박계 내지는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거냐 그 부분이 남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결정이 나온 이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YTN에 나가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복당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편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는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포용의 정치를 펼치실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제 뉘앙스죠. 오케이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갈등 내지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원래 오늘 오후에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모여가지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했거든요. 그 영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기업 구조조정, 맞춤형 보육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시급한 과제들의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어제 오후에 갑자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취소를 아마 통보를 한 것 같고요. 아마 이 그 일괄 복당 결정에 대해서 이 청와대의 어떤 불편한 심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표출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은 좀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그 비서실장인 김선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무거운 표정으로 당사를 떠났다. 그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고 상당히 또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한판 붙을 그런 상황입니다. 오호, 그렇군요. 이거 심각한 문제군요. 저는 이게 다 청와대하고 양해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없이 독단적으로 지금 결정이, 아니, 그런데 말이죠. 지금 김희옥 위원장이 이분이 정치력이 그렇게 검증된 분도 아니고 말이죠. 이분이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상상은 잘 들지 않고요. 그럼 결국 정진석 작품입니까?
일단은 지금 거기 외부위원들이 절반 이상이죠. 외부위원이 이제 6명, 뭐 그 정도가 되는데, 일단 외부위원들은 그 밖에서 보고 있는 어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접근을 했을 것이고, 예,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표결로 하면 충분히 유승민 의원의 복당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비대위원회 어떤 인적 구성의 결과로도, 표결의 결과로도 이런 예상치 못한 일괄 복당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복당을 했으면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전당대회에 못 나가는 건 아닌데요. 예. 아마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어렵게 들어오긴 했지만 본인이 어쨌든 지금 친박에서 상당히 이제 껄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증오하는 수준이죠. 같이 예. 얼굴도 못돼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유승민하고 김용민이를 이제 딱 놓고 봤을 때 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예. 그 싫어하는 정도가. 미워하는 정도. 예. 어쨌든 이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들어가면 비박계로서는 지금까지 대선주가 없었는데요. 예. 유승민이라는 든든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박계로서는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대선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험을 좀 낮추고 정중동의 자세를 이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전당대회가 8월 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는 지금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는 선출직 당직을 맡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승민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는 게 맞고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로 나서지 않을 게 이제 확실해 보이고요. 어쨌든 비박계의 어떤 대표 주자라는 그런 이제 무게감이 있는 것이고, 일단 낮은 자세를 유지하다가 이른바 유승민계라고 해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혜진, 권은희, 유성걸 전 의원 조금 들어와서 착근을 한 다음에 예전에 자신의 동지들의 그 복당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큰일이군요. 그 청와대가 이제 대응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뭐 반발하고 말까요? 지금 친박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보면 가만히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좀 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지금 분위기로는 뭔가 또 손을 써서 또 분란을 키우고 한판 또 일대 빅뱅 뭐 한번 또 큰 충돌 격돌이 일어날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지금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했는데 비서실장도 바꾸고 정무수석도 바꾸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 위기가 조용히 잘 넘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캐릭터가 유지된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유승민 복당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뭐 친박이 뜻을 모아서 이 같은 결정을 엎을 방법도 있습니까? 엎을 방법은 지금 이게 어차피 혁신 비대위라는 게 어떤 그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그 창출된 게 아니고 정부위원회 이제 추인을 통해서 세워진 리더십인데 이게 뭐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죠. 뭐 탄핵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카드가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의겸 위원장은 거취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니 그 중요한 거는
그 양반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승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김희용 날리는 게 뭐 큰 대수예요. 그게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받기로 한 유승민을 다시 내보낼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골몰할 텐데, 저는, 그러려면은 어쨌든 이 혁신비대위원회가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다시 번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엔 뭐 의총 소집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의총을 통해서 의총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죠. 예, 다수가 친박이긴 하지만 그게 의총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비대위의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반격을 가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그 향후 추이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 그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제보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의혹 제보자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치자금법 53조에 보면요. 그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선관위 쪽에 이제 취재를 했더니 국민의당 사건에서도 이 조항, 그러니까 이 보호 조항에 따른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내부 고발자, 제보자가 이제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전에는 그 추측으로만 놔둘던 이제 제보자의 존재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보자 색출 얘기가 조금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엊그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정말 내부자 고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정말로 엄정 대처를 해야 한다. 예. 내부 고발 제도를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함성 고발을 했다면 반드시 밝혀서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무고죄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금 지어서 허위에 투소를 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했다는 게 이제 무고죄인데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에 이제 성립이 되는 죄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성립이 안 된 게 자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지금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제보가 맞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인정될 리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또 제보자 색출은 물론 이게 뭐 엄중하게 이제 문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정치자금법 조항에 보면 또 이것도 있어요. 범죄 신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이 조항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주선 의원이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이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르면 위법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2014년 8월에 그 박주선 의원은 그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근거는 생길 것이며 그들이 비리 사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박주선 의원이 공익 보호자,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흥분하지 마시고 불이익을 준다거나 제보자를 색출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좀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집권하면은 정권에게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는 공무원들 가만 안 두겠군요. 무섭네. 예.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되죠.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은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한 톨의 비위라도 있다면은 뭐 남김없이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지. 아니 뭐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 없다. 그럼 뭐 나중에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돼 보세요. 그게 결국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게요. 소수장이라고. 박주선 의원이 예. 검사 출신이고 예. 여러 번 검찰 수사도 이제 받고 예. 감옥에도 다녀오고 그러셨는데 예. 이 정치자금법 조항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썼으니까요. 예. 그 기사 좀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태규 기자님과 함께 정치권 이모저모 살펴봤는데 그야말로 카오스군요. 아주 드라마틱한 예. 내일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 환경미화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점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짠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뭐 이런 믿음과 희망을 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여러 번 제안을 했던 사안이기도 했고 예.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너무나 쉽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정말 김태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툭하면 파업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던 국회였는데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김태흠 예. 클태자 태흠 예. 김태흠 의원입니다. 예. 네. 근데 그 야당 국회의장이 14년 만에 탄생이 되고 예. 또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그동안 어렵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너무 쉽게 결정이 되는 거 보고 정말로 국민의 투표와 민심이 바뀌고 그렇게 정치권에 이렇게 전달됐을 때 정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자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흠 기자님, 아이고 이런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편집하지 마시고 그냥 내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쁘게 받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영국이 오는 23일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할지, 네. 이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용어로 브렉시트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브렉시트라는 게 여기에서 브리튼, 이게 영국입니다. 그리고 탈퇴한다는 뜻의 엑시트, 두 단어를 합쳐서 예.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 탈퇴한다면 그걸 브렉시트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 뭐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 한참 경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가 유로존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나라에서 탈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있었을 때, 예. 그걸 그리스하고 엑시트를 합쳐서 그렉시트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브렉시트라는 말이 지금 새로 생긴 건데요. 굉장히 치열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몇 달 전만 해도 브렉시트는 당연히 부결될 거다. 그러니까 영국이 EU에 잔류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었는데, 예. 갑자기 지난주부터 굉장히 혼전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도박 사이트에서도 지금 배팅이 시작됐다고 해요. 남느냐에 탈퇴하느냐. 예.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조금 말투가 성의 없어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별로 이렇게 좀 성의 있게 다루지 않는 이유가, 예. 저는 솔직히 이게 영국이 EU를 탈퇴하든 안 탈퇴하든 별로 중요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브렉시트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는 둥, 무역량이 얼마가 준다는 둥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남든지 탈퇴를 하든지요. 예. 아무튼 영국 내부에서도 되게 복잡한 모양입니다. 이게 당으로 갈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는 캐머린 보수당 총리죠. 이 보수당 총리는 잔류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수당이 잔류고 노동당의 탈퇴를 주장하냐? 아닙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노동당 당수, 그리고 사회주의에 가까운 진보주의자 제레미 코빈. 제레미 코빈도 노동당 안에서는 잔류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당 안에서는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노동당 안에서도 탈퇴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하고 상관없이 엄청나게 헛갈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마치 영남권 신공항 부산에다 하냐, 밀양에다 하냐 이런 걸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비유인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누구 전문가한테 좀 객관적인 자료를 영국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객관적인 연구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이 당파성이라는 걸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잔류파는 잔류파에 유리한 통계를 대고 탈퇴파는 탈퇴파에 유리한 통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이러면서 영국 일간지 중에 유명한 인디펜던트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 회사를 창립자이죠. 그리고
세계 언론계의 뭐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안드레아스 휘텀 스미스, 이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뭐 잠깐 소개드리면 이 사람 인생도 참 재밌는데 원래는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완고한 그 데일리 텔레그래프인가 뭐 여기에서 신문 기자를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때려치우고 동료 기자 2명하고 인디펜던트를 창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디펜던트는 대주주 지분을 5%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없는 언론을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트를 영국 4대 일간지로 키우고요. 그래서 한때는 영국에서는 이 스미스가 루퍼트 모독, 예, 세계적인 언론 재벌, 이 사람을 위협할 언론인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성장을 한 사람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이 브렉시트에 관해서 좀 객관적인 연구를 찾아보겠다. 이러면서 3편의 글을 연속으로 그 인디펜던트에 기고를 합니다. 예. 이제 그 글을 제가 봤는데요. 저는 좀 깔깔대면서 읽었습니다. 그 스미스의 의도가 이제 글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미스는 어떤 거냐면 탈퇴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유에서 나가고 싶다. 하지만 냉정하게 경제적인 분석을 해보자. 이러고서 이제 글을 쭉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이제 글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미스에 따르면 지금 뭐 한참 경제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데 브렉시트는 사실 전혀 경제적인 논쟁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단언을 한다. 그럼 뭐의 문제냐? 민족 감정의 문제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륙에서 그 연합체를 만들자, EU의 전신을 만들자, 이 이유가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한테 하도 그동안 오랫동안 당했던 프랑스가 독일을 좀 어떻게 하면 조지고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유럽 공동체라는 게 처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EU는 어쩔 수 없이 독일과 프랑스와의 관계 속에서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영국인인 이 스미스는 프랑스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나는 프랑스하고 엮이기 싫다. 그러니까 탈퇴하자. 이게 내 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논쟁의 핵심은 스미스의 솔직한 얘기는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지금 이 논쟁이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 스미스는 감정적으로는 탈퇴인데 내가 언론인이니까 좀 객관적으로 연구를 찾아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 그리고 가급적 가장 객관적인 연구를 찾아서 신문에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하고 효과를 따져보면 잔류하는 게 영국 쪽으로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연구 내용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EU에 남았을 때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또 뭐 EU 연방정부에 돈을 내야 되고요. 이런 비용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냐. 그런데 EU라는 통합 공동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국은 무역 이익을 한 25.5% 늘릴 수 있다.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용은 GDP의 한 1.4% 정도, 이익은 8.6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나는 프랑스가 너무 싫지만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결론이 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점은 뭐냐면요. 이 연구 결과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전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EU에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 가입한다는 이유만으로 EU의 모든 회원국들의 무역 이익이 평균적으로 26.1% 높아진다. 이게 이 연구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왜 EU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역 이익이 이렇게 4분의 1씩이나 늘어날까? 의문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게요. EU라는 곳이 굉장히 큰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강력한 블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세지니까 예. 힘이 당연히 강해지고 무역을 할 때 그 무역 위치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나라하고 무역할 때 삥 뜯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힘이 세지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세계 각 나라들이 자꾸 거대 무역 블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쪽도 커지니까 이쪽도 커져야지. 그래야지 뭐 삥을 뜯던가 삥을 좀 뜯겨도 덜 뜯기든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단순한 FTA를 통해서 관세 장벽을 허물자 뭐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를 만들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EU는 공동화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단일 국가 개념까지 나아간 거예요. 이러니까 매우 강력하게
그 블록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익을 대변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비록 다른 무역 블록에 삥을 뜯는 한이 있어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국가 개념까지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EU 안에는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호혜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EU가 지향하는 바가 미국을 담는 거거든요. 50개 주가 연방 정부를 구성한 미국을 담는 경제 블록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한미 FTA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압도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안 만들죠. 그래서 국가를 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한 국가가 위험에 빠지면 공동 대응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호혜 평등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다른 FTA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FTA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예.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경제 구상 중에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고 했던 비전 2030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거 못지않게 노무현 정부의 경제 구상 중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2003년에 발표된 동북아 경제 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동북아 경제 구상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 5개 국가가 중심이 된 거대한 경제 블록을 꾸리자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2003년에 이 구상을 듣는 순간에 이 참 매우 혁신적이고 매우 효과도 크며 참 뛰어난 구상이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감탄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지금 동아시아가 인구 면에서 세계 전체의 31% 정도거든요. GDP 면에서도 미국이나 EU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한, 중, 일, 대만 이 네 나라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압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만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동북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를 하면 이걸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블록을 확대를 하면 동남아시아라는 굉장히 강력한 자원 블록이 인근에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결정적으로 런던이나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투기 자본 얘네들에게 맞설 이유가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록은 유럽이나 뉴욕의 투기 자본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정서 자체가 이 투기 자본과 맞지 않는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블록 자체가 만약에 결성이 된다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자본주의의 서양 중심의 역사 저는 이런 게 바뀔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때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요. 만약에 노 대통령 구상이 현실화됐다면요. 첫째,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아무 FTA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EU하고 미국에 주는 수출 물량, 동아시아 공동체 안에서 다 커버됩니다. 양이에요. 게다가 더 무시무시한 건 인도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수출 물량 다 커버됩니다. 또 둘째로 말씀드렸듯이 미국식 착취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특히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여서 우리 미국식 자본주의 말고 좀 공공성을 강화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자. 이러면 뭐 중국 주도로 거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셋째로 좋은 점은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남북한 긴장 다 풀려버립니다. 이러면. 이 동아시아 공동체에 북한을 안 넣을 수 없거든요. 지리적으로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뭐 긴장 완화, 통일 준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북한도 이 공동체라면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거든요. 북한이 제일 걱정하는 건 미국이 주도해서 자기 체제가 붕괴되는 위협인 건데 예. 지금 이 나라 5개의 경제 블록은 북한이 완전히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경제 블록인 겁니다. 이러면 남북한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가시적인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좋은 건 넷째로는 이 시스템이 한번 갖춰지면 이건 보수 정부가 들어선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보 정부가 만약에 이 구상을 실현하면 보수 정부가 들어섰다고 나 탈퇴할 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5개 국가의 경제 블록 안에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지배 영역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이 다시 와도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미국이 찬성할 리가 없겠죠. 예. 굉장히 강하게 방해를 할 거고요. 예.
뭐 또 현실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뭐 역사 감정이 장난이 아니게 꼬여 있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지만 전 이게 가능하다면, 예, 이게 EU나 미국의 자유주의 블록에 대항하는 매우 의미 있고 장기적인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은 이제 구체하지 않아서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작년인가 그 8월쯤에 문재인 대표가 이 대표를 맡으셨을 때 차기 집권 비전 선언이라는 것 중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런 걸 발표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아주 섬세한 자료가 아니고 비전 구상 단계라는 느낌만 제가 받았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동북아 공동체 구상에 첫 걸음을 내딛는 버전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중, 일, 대만, 북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첨예한 게 남북한 관계일 텐데 예. 여기서부터 경제 통합을 이루면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첫걸음을 내딛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을 문재인 대표 쪽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은 구상이고요.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신경제지도 구상이 문재인 대표께서 내놓으셨던 이 구상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전 단계라면 저는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가 영미식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을 담보로 한 그리고 이제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만든다면 저는 세계 역사의 틀을 한 번쯤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 있고요. EU하고 브렉시트 이야기가 하도 시끄러워서 우리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물론 사실 제대로 추진이 안 됐었던 거지만요.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생각이 나서 한번 끄집어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예. 아, 저의 오랜 고민을 콕콕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영미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미식 자본주의의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또 영미식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영미식 공산주의가 지금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인데 그렇죠. 그 중국의 이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타파한 것이 바로 공자의 이해사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 동북아시아 이 공동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유교 문화권이니까 맞습니다. 유교 문화권의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예예 사상을 어떤 그 이데올로기의 그 사상적 바탕에 두게 된다면은 이제 뭐 정말 그 천민 자본 천민 재벌이 노동자를 짓밟고 인간의 목숨을 객감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풍조도 바꿀 수 있는 정신사적 혁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맞습니다. 기대도 제가 해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뺐는데 영국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투기 자본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 블록에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동북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유교 사상의 이 전제에는 상호 호혜와 배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식 서구의 합리주의가 짓밟고 있는 내가 이성적이라면은 너는 죽일 수 있다라는 사상이 이 동아시아 공동체에서는 먹히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단번에 거절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동체의 정서가 이곳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북아 공동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큰 역사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믿습니다. 예. 아이고 참 우리의 꿈은 많네요. 그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꿈을 꿔가면서 하나씩 블록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이게 뭐 엄청난 공적 자금을 갖다 썼는데 말이죠. 사실 진짜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들한테 큰 100배 사죄를 올려도 모자랄 이 경영진들. 이 공적 자금 투여받는 이런 와중에도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들을 범해서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게요, 사실은요,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불편을 했냐면은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나오는 게 이틀 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40대 팀장급인가요? 한 분이 대우조선해양 회사 돈 180억 원을 8년 동안 횡령했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상가에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고급차도 굴리고 꼼꼼하게 명예퇴직까지 신청해서 퇴직금도 1억 원 받아나가고 이래서 이제 14일 이분이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근데 알려진 소식인데 당연히 모럴 해저드입니다. 모럴 해저드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을 결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파업 찬성률이 85%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가 이데올로기 공세로 활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횡령과 노조의 파업을 언론이 묶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헤럴드 경제가 낸 뉴스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런 회사에 혈세 넣어 살려야 하나. 대우조선의 모럴 해저드.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모럴 해저드 내용이 횡령 더하기 노조 파업입니다. 예. 이걸 그 두 가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심각한 모럴 해저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 국민 혈세가 몇 조가 들어가는데 횡령은 웬 말이고 파업은 웬 말이냐.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보수 자본 언론에 끼워넣기. 꼼꼼한 애들입니다, 얘들이요. 꼼꼼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뉴스가 다음 포털에서요. 예. 한 3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경제 뉴스 1위였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붙었어요. 예. 그런데 다음이 댓글이 상당히 진보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처참합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국민 열쇠 투입 말고 부도내버려라. 저딴 새끼들한테 내 세금을 쓰다니 전부 댓글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 모럴 해저드다. 횡령이다. 파업이다. 다 모럴 해저드로 그냥 묶여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곡히 청합니다. 저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횡령은 도덕적 해이고요. 예. 파업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예. 아니 왜 회사가 다 죽어가는데 웬 파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조정 국면에서는요. 정부하고 재벌도 일단 노동자를 무조건 자르고 보자 이렇게부터 협상안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노동자들 이야기를 듣죠. 들어보면 충분히 임금 삭감할 용의가 있고요. 그 임금 삭감만큼 분배해서 고통 분담해서 동료들의 해고를 막자 이렇게 나눌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예. 그런데 협상 테이블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쪽이 워낙 대놓고 자르겠다고 나오면서 확 지르면은요. 이쪽에서도 버틸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세게 부르는 겁니다. 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노사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양쪽에서 처음부터 카드를 다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최대한 블러핑하는 카드를 들고 가서 하나씩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이 와중에도 이번 노사협상 때 임금 몇 % 인상 이런 카드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대중의 여론이 야, 이 와중에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 귀종노조들 이렇게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현대중공업 노조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180억을 횡령한 사람하고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노동자들의 파업하고 이게 어떻게 같이 모럴 해저드에 묶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자주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국민 혈세가 11조 원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내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예. 근데 그 국민 혈세 11조 원 중에 노동자 구제하느라고 들어간 돈은 탱전 한 푼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 요즘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요. 그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영남권 신공항이 언론사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표현입니다. 예. 예, 영남권 신공항. 저는 사실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부산하고 대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조선 구조 조정을 보면서 야, 이 공항이 가덕도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왜냐하면 예. 이게 어찌됐건 결국은 노동자들이 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삶을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 예. 이 사람들의 삶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알다시피 사회 안전망은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공사라도 해야 됩니다. 해고 노동자들을 흡수를 할 뭔가의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복직을 할 때까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가덕도가 딱 거제도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가덕도가 됐으면 하는 건 딱 이 이유 하나입니다. 이럴 정도로 제가 좀 상황이 제 스스로도 굉장히 해답이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게 좋은 대책은 아니에요. 조선 노동자들을 임시로 건설 노동자로 사용하라는 게 전혀 좋은 대책은 아닌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 언론이 180억 횡령하고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그 파업을 한데 묶어서 모럴 해저드 운운하는 것하고 또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에 아주 오래전 글인데요. 이 글을 다시 기억이 나서 청취자분들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글 말미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부탁도 드리겠고요. 이게 그 2004년 11월 전공로, 그러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파업 때 그 시민사회가 정말로 전공로에 심하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였죠. 공무원이 무슨 파업이냐. 정말로 그때 가혹하게 전공로에 탄압의 칼날, 그리고 시민사회의 여론의 십자포화가 퍼부어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진중권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웬 파업이냐? 그럼 경제가 좋을 때면 파업해도 되나? 배부른 자들이 무슨 파업이냐? 그럼 배고픈 노동자는 파업해도 되나? 대기업 노동자는 귀족이라 안 되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회사 살려야 안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안 되고, 대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이다. 어차피 우리 대부분은 가진 게 없어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다. 이 존재의 공통성 때문에 동료 시민의 권리가 곧 나의 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연대가 하기 싫으면 최소한 똘레랑스를 갖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사법적 강제를, 보수 언론은 선동적 논소를, 성난 군중은 감정적 욕설을 퍼붓고 있다. 정부여, 시민이여, 언론이여, 문호조의 신화를 원하는가? 그럼 1930년대 독일로 가라. 거기에 당신들의 유토피아가 있다. 위대한 지도자 히틀러는 언론과 사법과 군중의 폭력을 동원해 독일을 노조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우리 혈세가 투입될 텐데요.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그걸 보고, 야, 저런데 내 혈세를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리 대부분은, 이제 저도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청취자분들 대부분은 진중권 교수님 말씀대로 가진 게 없어서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진 교수님 말씀처럼 이 존재의 공통성 때문에 우리가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공통점 때문에 동료 시민의 권리가, 동료 노동자의 권리가, 동료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권리가 곧 나와 내 동료 그리고 내 자식들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진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지금 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회사의 노동자들의 파업이 나는 정말로 보기가 싫다. 그래서 연대는 죽어도 못하겠다면 최소한 똘레랑스를 갖고 참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살아야겠다는 노동자들에게 돌을 던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 외에 그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회사의 1,500명 희망퇴직안에 대해서 파업투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에 뜨거운 연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투입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 파업에 동의가 안 되신다면 연대가 어렵더라도 비난의 돌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의 처지가 어쩌면 미래의 우리의 처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의 생존권이 보장이 되는 것을 그래도 격려의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저분들의 저 파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뭐 이 기사를 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대우조선에다가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여한 최종 책임자로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양반하고 그리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 그리고 180억의 그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진 그 차장급. 네. 이 사람들을 뭐 희생양 삼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이 사람들도 책임질 일은 있긴 하지만은 근원적으로 이 사태를 방치하고 그렇죠. 공공이 나서고 국가가 나서서 사전에 제어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자들의 적폐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참 가장 무능한 정권이 남 탓하는 정권이고 탓할 대상 만들어내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권 빨리 끝나야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공공과 책임 있는 국가의 권위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날 때까지 우리 노동자들이 부디 잘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가덕도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거제네요. 그렇습니다. 거가대교. 저는 진짜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이유. 그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뭔가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을 좀 어떻게 입각을 시키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똥물에 들어가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한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며 통탄해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유승민 복당을 허용한 똥꼬 닦아주는 비대만도 못한 비대위 이 망할 놈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차라리 박 동지 자신이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유승민과는 저승에서조차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박동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지난번 비대위와 혁신위를 욕먹어가면서 뭉개버린 이유는 그들이 유승민을 복당시킬 것 같은 일말의 염려, 일말의 공포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 같은 듣보들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당을 시켰으니 그 범죄적 강도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즉 대기권을 뚫는다 하겠다. 이는 당연히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비대위원장 김희옥이는 사표를 썼다고 하는데 사표를 쓰거나 안 쓰거나 비대위원장이 김희옥임을 아는 사람은 한화 이글스의 승률만큼이다. 비대위는 복당 결의를 뒤엎어버리던지 아니면 유승민이 복당한 직후 유승민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해서 다시 출당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018년 퇴임하기에 앞서서 전년도 대선일인 12월 18일까지 18 족같은 인생을 살던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잘났다고 떠들어댄다면 쓰레기, 악재,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가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리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어린이 오줌 야, 뚱보 이부장 그 새끼 졸라 재수다라고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데 뚱보 이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 시험 종료 1분 남기고 발견된 3번부터 33번까지 밀려 쓴 OMR 답안지 남몰래 끓여던 방귀에서 기체가 아니라 액체가 나온 것 물놀이 갔는데 알고 보니 4대강이었던 것과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을 일삼고 있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전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박근혜 동지의 거수기 나팔수 행동대장이라는 자신의 본령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역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12만 명의 친박이 남아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맑고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경북 영천과 경산 33도, 대구 32도, 광주 대전 30도, 서울 29도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오늘은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던 김동문 목사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월 17일 금요일 낮 2시, 네, 오늘 낮 2시네요. 인천공항에 억류된 시리아 난민 28명 가운데 9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당초 잡혀있던 1심 선고 일정보다 연기돼 오늘 9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나머지 19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들 28명의 시리아 난민을 상대로 한 입국 금지가 조속히 해제돼 난민 심사에 회부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햇살을 직접 쬐은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막지 못한 공기조차 직접 들이마신 지도 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불편한 잠자리 등으로 무릎 통증은 물론이고 다양한 신경통을 겪기도 합니다. 신체와 정신 모두에 크고 작은 아픔이 있지만 대개 정확한 건강 진단도 받지 못한 채 긴 시간을 공항에서 억류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행 난민법, 출입국 관리법은 송환 대기실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관리 책임을 정부가 아닌 민간 항공사에 지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식사나 잠자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분들은 무슬림입니다. 할랄, 그러니까 이슬람식 율법에 따른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 음식은 고사하고 삼시세끼 햄버거에 콜라를 먹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금식 성월 라마단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탓에 난민들의 삶은 더 힘들기만 합니다. 원래 라마단 때에는 낮 동안 금식하는 대신 해가 진 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지만 공항의 난민들에게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김동문 목사는 이런 난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동문 목사가 마련한 음식은 말린 대추 야자와 무화과, 양젖으로 만든 음료수, 아이란이라고 하는데 이 음료수 같은 시리아 전통 음식입니다. 김동문 목사는 왜 종교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극진히 섬길까? 아랍에서 만난 선한 사람들의 환대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문 목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나와서 1990년부터 시리아를 포함해서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등지를 돌면서 15년 동안 중동에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곳 사람들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먹을 것을 내어주면서 이방인을 맞는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김동문 목사는 우리도 전쟁을 겪었고 한때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시리아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동문 목사의 건투를 빕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